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3월달, 4월달, 사실은 심야강의입니다. 가장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5, 6월달은 조금 더 줄일 거야. 그래서 3, 4월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강의 계획표 저 밖에 있을 건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래서 4번은 국토위계 및 이용여건의 문열 이거 들어가고, 5주차에 도시개발법, 6주차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다음에 7주차, 8주차, 9주차 그걸 반으로 나눠서 각각 3주차를 1.5주 나눠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합니다. 농지법은 아직 안 들어가요. 그래서 농지법은 지금은 안 한다. 왜? 3월달에 전번 2월달 말에 했었죠? 농지법 그거로 다 대체할 때니까. 농지법 2문제 나잖아. 그 2문제 나는 건 거기 있는 것만 들어도 충분할 겁니다. 그거 벗어나서 나올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거는 3, 4월달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빼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 나는 걸 위주로 할 겁니다. 자, 또 하나 공부하는 방법은 가급적 3월달 처음 나오는 분도 있을 거야. 1월달에 안 들은 분도 있죠? 예, 그분들은 조금 더 벅차겠지만은 어쨌든 기초부터 처음부터 할 건 다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1월달에 했을 때 매주 첫 시간에 복습한 거 있었죠. 지난주 강의한 거 첫 시간에 복습한 거 있었어요. 그거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그 3시간 동안 지난주 강의했던 거, 그 복습했던 거, 그 복습하는 것만이라도 1시간만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들어도 조금 벅찰 수는 있어. 그래도 무슨 말을 떠드는지 1시간은 들을 수 있잖아. 또 계속 공부해 하셨던 분들은 역시 들어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한번 먼저 기본 강의할 때 들었던 그거 1시간짜리라도 한번 듣고 와서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면 그것도 다 설명해요. 다 나와.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더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하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간다. 정리하고 조금 더 들어간다. 이 식이죠. 따라서 공법은 공부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어떤 방법이 최선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딱 한마디입니다. 뭐다? 반복. 네, 그것밖에 없어요. 반복. 왜? 용어 자체가 어렵거든. 못 알아듣거든. 무슨 말인지. 근데 못 알아듣는 말을 갖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 뭐 붙겠다? 반복. 예, 영어도요. 처음에 잘 안 들어오는 것도 뭐죠? 자꾸 들어보십시오. 들립니다. 신기합니다. 옛날에는 저 외국 영화 볼 때 그냥 자막만 읽었거든. 그러니까 영어는 귀 한마디도 안 들었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저쪽 평택에 미국 기지 있는 그 옆에서 사실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미국인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 난 거기 가면 꺼다는 불이짝이야. 예, 옆에 있는 사람이 뭐야 돼? 통역을 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 술만 마시고 있는 거야. 그냥 얘기가 안 되니까. 지들끼리 웃고 앉아있어. 나는 몰라 무슨 말인지. 그거 참 열받게 하더라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막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영어를 의식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들리더라고. 조금씩 들려. 조금씩. 그래서 요새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보면서 그 단어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말하는 것들이. 아, 저런 뜻이도, 맞아. 그 뜻이구나. 그 뜻이구나. 이렇게. 아직은 초보 단계지만 그래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뭔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공부는 뭐밖에 없어?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복할 때 문제가 뭐냐면 영어 단어 모르면 못 알아듣죠. 그죠? 반복한다고 그렇게 귀에 들어옵니까? 그 뜻이 뭔지 모르는데 아는 단어나 들어오지?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워낙 많아. 따라서 뭐밖에 없어? 자꾸 그걸 들어봐. 그럼 어차피 우리나라 말이야. 그거 귀에 들어옵니다. 처음 보는 용어지만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용어가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최선은 뭐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월달도 사실 3시간 수업하고 그죠? 1시간 반복하고 그랬으나 한번 지난주 거 반복 3시간 수업.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하죠. 지금은 3시간 수업 1시간 반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3시간 수업하고 나면 마지막 시간에 1시간 반복해서 복습합니다. 3시간 진도 나간 거. 매주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3시간 동안 수업했던 걸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 물론 마지막 끝까지 4시간까지 더 들으면 금상첨화죠.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4시간 집에 가서 복습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뭐 여기 와서 그냥 밤 12시까지 공부하신다면 모를까? 집에 가면 또 할 일도 많잖아.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러면 사실은 복습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뭐 했으면 좋겠다? 수업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뭐해? 마지막 1시간짜리 그 복습한 거, 반복한 거, 그것만 한번 다시 오늘 그 복습 또 들으십시오. 가장 좋은 건 2번 들으십시오. 제발 2시간만 시간 좀 내자. 내가 4시간 내라고는 안 할게요. 2시간만. 따라서 처음에 한 번 듣고 나서 두 번째 건 조금 더. 원래 말이 빠르기 때문에 1.2배속 가능한가? 우리 듣는 거? 아, 그게 안 되나? 예, 제 말 자체가 1.2배속이야, 원래는. 그죠? 예, 제 말 자체가. 그래서 더 빠르게 듣기는 만만치 않을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1시간짜리 마지막 정리한 거. 그거라도 2번 정도만 들으면 금상첨화.
안 되면 최소한 한 번이라도 들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6월달쯤 되면 5, 6월달까지 끝나고 나면 6월달부터는 뭐죠? 이제 서당계 6개월이면 풍어를 읊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서당계 3년 걸려부터 풍어를 읊죠? 서당계는 3년 걸릴지 몰라. 우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면 돼? 6개월만 하면 이제 풍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듣고 반복했잖아. 그러면 이제 말귀가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이지? 안 들어오던 게 자꾸 들었잖아. 그러면 그 말귀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공법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도 법도 전공했고 저는 국회에서 법도 만들어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공인중개사 시험 보려고 부동산 국법 공부할 때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법을 전공한 저도 못 알아듣는 글자들인데 법을 전혀 아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아듣는 건 불가능한 얘기야. 처음에 이렇게 수업 들어왔을 때 보면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 처음 공부하는데. 아니에요. 그분 공부하신 분이야. 그렇지 않고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얘기야. 법을 전공한 저도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법도 전공하는 사람이 바로 알아들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어도 공부하신 분이지 전혀 안 한 분은 절대 아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뺄 게 없다? 자꾸 들어요. 듣다 보면 들어온다니까. 그분들도 뭔가 들은 게 있었으니까 들어오는 거지 전혀 안 들었으면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공법은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3시간 동안 수업 나가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반복. 그러면 집에 가서 시간 없으면 마지막 1시간짜리 그거 복습한 거 그것만이라도 한 번 더 들어라. 그래서 더 좋은 건 2번 들을 수 있으면 들어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4월 말쯤 되면은 공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면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문제 풀지 마세요. 문제 푼다고 지금 들어올까요? 어린 택도 없습니다. 지금 실력 갖고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4월달 지나고 나서 3, 4월달 끝나고 나서 5월달부터는 문제 귀에 들어올 거야. 기출문제 봐도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진도는 가급적 그림공법으로 다 수업은 간략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거의 약점은 뭐냐면 문장으로 돼 있지 않고 단어들로 연결됐다는 거. 그러니까 공부가 된 사람은 단어만 봐도 착착착 말이 연결이 되는데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기분서로 보잖아요. 기분서는 도대체 감이 안 옵니다. 그죠? 몇 페이지야? 거의 700페이지가 넘어 이땀 두꺼운 걸 언제 그걸 다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새로 만들기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부담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최소한 요거 갖고 공부하는 게 최선입니다. 페이지는 약 240페이지. 사실은 분량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개정돼서 새로 들어간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넣고도 내용은 작년보다 한 10여 페이지 줄었어요. 이유는 내용 뺄 수 있는 거 더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벅차서. 그러면 1, 2차 동시에 하는 분들은 이거에 몇 프로만 하더냐? 한 80% 정도만 공부하고 못해요. 실제로 3, 4할 때는 100% 다 안 나가. 한 80% 정도만 나갈 겁니다. 그래도 시험 문제는 지장 없습니다. 2차만 하신 분들 아무래도 올해 떨어지면 뭐 하는 거야? 2년 농사 지은 거 다 헛거되는 거죠? 예, 작년 1차부터 뭐해? 올해 2차 떨어지면 끝인데. 그분들은 더 압박감과 중압감이 커집니다. 그분들은 여기 있는 거 다 읽을 수 있는 데까지는 읽으셔야 돼. 그러나 1, 2차 동시에 하는 분들은 이거 다 볼 필요는 없다. 80%만 봐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여기의 핵심은 기출문제들 몇 년도에 언제 출제되는 지문이 있다는 거 각 지문마다 기출문제 난 거 다 표시해놨어요. 편집도 이쁘게 잘했어요. 이거 원래 옛날에 딴 데서 전문적으로 편집해 준 거 그다음부터는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제가 편집한 겁니다. 잘했죠? 예, 중요한 단어는 다 굵직굵직하게 단어에다 표시해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도록 요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요것들이다. 다 표시해놨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거 구할 수 있으면 구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야. 책은 잘 썼다고 합니다. 남들이. 그래서 요거하고 거의 100% 같아요. 순서가. 99.99%만 같다. 1%는 다른 데가 있어. 왜? 편집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넘어간 게 있어. 여기서는 못 따라.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말고 쓸 수 있어. 그래서 편집 때문에 조금 한 1% 정도 다르고 나머지는 99%는 순서가 이 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요거 책 보면서 요거 나가는 거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순서는 거쳐 나간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없는 것들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지금은 당장 봐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넘어가도 되고 나중에 조금 더 공부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조금 더 보자? 그때 보면 되고 또 문제 풀다가 그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어. 여기서는 설명 안 했는데 문제는요 상당히 어렵게 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손 못 대는 문제도 있어. 근데 가끔 가다가 그게 한 번만 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거 봐야 될 때가 있어. 그때 가서 문제 보면서 책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을 거니까 어쨌든 책은 뭐가
바이블이다. 이걸 저는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예, 성경이죠. 예, 공법의 성경은 이 요약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해도 되지 다른 거 더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시험 문제 어렵게 내도 여기서 이것만 공부하면 80점 넘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모든 시험 문제의 80%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보지 말란 얘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80% 정도만 소화시켜도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3, 4월달 강의 나갈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첫 시간에는 뭐 나가냐면 우리 한번 책 보자. 요약집에 보시면 머리말 나오죠? 진인사 대천명.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이게 진인사 대천명이죠?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써놓은 건데 그냥 푸념식으로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동산 공법의 기초이론 하고 나오죠? 1월 달에 또 했던 거야. 또 12월 달도 했었고 1월 했던 건데 이 중에 부동산 공법 개념과 시험 범위 이제 그런 건 설명할 때는 아니야.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죠. 밑에 법의 체계도 법은 뭐로 나누지죠? 제일 중요한 게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 조례가 있다. 그래서 법률이라는 건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것. 이걸 법률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 잠깐 넘어가서 볼까요? 쭉 넘어가서 요거. 자,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다. 이거야. 이때 법률이라는 건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뭐가 된다? 법률. 그 밑에 법률 밑에 뭐가 있다? 명령. 명령에는 대통령령과 예를 들면 총리령, 부령이 있는데 그 장관들이 만드는 건 부령,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대통령령. 그랬었죠? 그래서 대통령령 찾고 싶으면 뭘 찾아봐라?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 속에 그 대통령령으로 전달하는 이 시행령이 들어있다 그랬죠? 부령에 관한 거 찾아보려면 시행 규칙 있는 걸 찾아봐라. 요거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조례. 외우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조례. 서울특별시에서도 법을 만드는데 그걸 뭐라 부른다? 서울특별시 조례. 여기는 어디죠? 화곡동 강서구죠? 강서구 구청장도 법을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강서구 조례. 그런 것들은 각각 서울특별시 조례, 여기 강서구 조례라는 게 있더라. 이런 걸 조례라고 한단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충분할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기초론에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암기하지 못하면 공법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건 간단하게 우리 정리 한번 하고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진도로 나갑니다. 본론 내용 들어가죠. 먼저 행정조직은 뭐로 나눠져 있다? 제일 꼭대기에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그 밑에 이거 행정기관의 장들이 있더라. 그 행정기관의 장하고 중앙행정위원회 장하고 구분하면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야? 행정기관의 장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 속에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위원회 장 이렇게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장이 더 넓은 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위원회 장으로 나누자. 그때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장관들이란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관은 총 18명 있어요. 교통부 장관만 있는 거 아니야. 장관은 누구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등등등. 그래서 총 18명의 장관들이 있는데 이 장관들을 다 뭐라 부른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부르자. 근데 중앙행정기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는 국가라고 편의상 명칭을 붙입니다. 원래 국가하고 중앙행정기관하고는 100% 동일한 건 아니야.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을 같은 거로 보자.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로 한다. 반면에 지방행정기관은 뭐라 부른다? 지방자치단체를 한단다. 이 말, 지방자치단체. 그래놓고 지방행정위원회 장은 다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둘로 나누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그건 지방행정위원회장은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래놓고 광역자치단체장은 몇 명 있다? 5명. 누구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투사 5명을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 몇 명이 들어있어요? 5명을 불러서 시도사라고 해요. 누구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요거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표현하죠. 이 5명을 시도지사를 한다. 근데 그걸 묶어서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또 누가 있다? 그 속에 기초자치단체들이 그 밑에 들어있어요. 누구 있다?
서울특별시장 밑에 25명의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구청장이 25명이나 있어. 그게 서울특별시 밑에 있는 거죠. 또 광역시장 밑에는 둘로 나눠지죠. 광역시장 밑에 구청장은 반드시 있고 군수는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어. 그래서 대전광역시는 군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구청장들만 5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군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반드시 있고 광역시장 밑에 군수는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다.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인천광역시에 가보면 군수 있습니까? 예, 2사람 있다 그랬어요. 인천광역시 누구누구? 강화군수, 옹진군수. 강화군, 옹진군. 이거는 어디에 속한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하는 여기 군수가 2명이 있다. 자, 세종특별자치시장 밑에 누굴 둘 수 있는데 구청장을 둘 수 있어요. 세종시에도. 그런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될 때 2개로 나눌 수 있어. 따라서 아직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아직은 인구가 32만 작년 기준 그것밖에 안 돼요. 50만 명 안 돼. 따라서 28년도 돼야 50만 명 된다고 현재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누가 없다? 구청장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을 둘로 구분했는데 이 중에 광역자치단체장과 나눈 가장 큰 이유는 각각의 고유관할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의 권한과 누구 권한이 다르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 있고 지방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침범하면 안 돼. 윗사람에 걸려서 밑에 사람 거 지만대로 침범하면 안 돼요. 각각의 고유권한이 따로 있어요. 법에서. 그런데 문제는 세종시도 구청장의 고유권한이 있는데 세종시장에는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그 고유권한을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밖에 없어? 세종특별자치장 지가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누구 권한을 행사하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구청장이 행사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도 지가 2개를 동시에 같이 행사하고 있는 자라는 거.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말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죠? 시장하고 군수들이 있습니다. 도지사 밑에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연천군수 이런 시장군수가 있죠. 근데 시장 중에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을 대도시장, 인구가 50만 명 미만의 시장을 대도시가 아닌 시장. 요 시장을 또 둘로 나눈다는 거. 이때 대도시장이라는 건 조심할 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사람들을 대도시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누굴 말한다?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인데 그 중에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들 그 사람들만 대도시장이라고 하지. 서울특별시장을 대도시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아셨죠? 조심하시고. 그러면 왜 둘이 구분할까? 원래 요 시장하고 군수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이들이 하는 건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시장 군수는 우리 집에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걔가 뭐 하려고 하면 내버려 둡니까? 엄마가 간섭을 합니까? 간섭을 하죠. 걔가 하는 게 못 믿었잖아. 그러니까 야 일리 갖고 와봐. 아가야 내가 좀 봐줄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 따라서 누구한테? 위에는 도의사한테 가져가서 뭐 받아라? 승인 받아라. 이런 게 참 많아요. 따라서 시장 군수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단독을 하지 못하고 지들만대로 하지 못하고 위에는 도의사한테 승인 받아라. 이런 게 참 많죠. 그런데 누구는? 대도시장은 얘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 아니라 대학교 2학년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대학교 2학년 정도 된 아들이면 믿을만 해야 못 믿어? 아직도 못 믿지 사실은. 그죠? 그건 평생 못 믿어요. 예, 부모가 크면은 자식은 30살 40살 돼도 그거 못 믿는 거야. 맨날 불안한 거야. 저 새끼 길 가다 교통사고 안 날까? 맨날 걱정하잖아요. 부모 심정이야. 어쨌든 대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얘는 뭐 하자? 굳이 승인받으러 안 와도 된대. 네가 알아서 하실 테. 그래서 대도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지 않는 거. 그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는 아니야. 법에 보면 어떨 때는 대도시장도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아라 하는 게 있긴 있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현재 공법에서는 한 2-3군데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승인받지 않는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누구만 승인받아라?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 얘들이 하는 얘기는 위에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라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게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로 나눴다. 근데 요 구청장들 2명 있죠? 이 사람들은 뭐라 부른다? 자치구청장. 왜냐하면 이때 자치라고 하는 건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랬죠? 이때 자치라는 건 주민들이 선거로 뽑은 구청장들이에요. 나를 다스릴 자를 내 손으로 뽑아가지고 그 자가 나를 다스린다. 이걸 자치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구청장들은 해당 구민들이 선거로 뽑은 구청장이다.
이번 6월 달에 선거했죠? 구청장도 그래요. 근데 여기 강서구청장도 여러분들이 선거에서 뽑을 거야. 그러니까 자치구청장이죠. 근데 어디도 있다? 대도시에도 누가 있어요? 구청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닌데 둔 데도 있고 안 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구청장은요, 주민들의 선거로 뽑은 구청장이 아니고 이제는 시장이 임명한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행정구 구청장이라고 흔히 부른다. 그래서 이건 명칭이 다르다는 거. 그래 놓고 여기 이 사람들 누구? 구청장, 구청장, 군수, 구청장 아직 없고 시장군수 이 사람들만 쪼로록 묶어서 뭐라 본다? 이걸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자들을 말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구청장 속에는 행정구 구청장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원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구청장 하면 누굴 말한다? 자치구 구청장인 요 자를 말하지 요 자는 의미하지 않아. 왜냐하면 요 시장이 요거 이사 시장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 그 시장이 들어갔는데 이 구청장도 여기 들어가 있다? 동급이다? 그럼 이 시장 삐져버리죠. 기분 나쁘죠. 뭐야 내 밑에 있는 새끼가 왜 나랑 같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행정구 구청장은 이 구청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시장이 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청장은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구청장하고 시장하고는 동급이지만 이 구청장은 동급이 아니야. 시장 밑에 있는 자니까. 그래서 여기는 행정구 구청장은 안 들어가고 시장군수 구청장하고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을 우리가 그냥 구청장이라고 표현한다. 아셨죠? 그것까지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제주도 가보니까 제주도도 누가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누구 있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두 사람 있어요. 이번 23일날 제주도 갔다 와야 돼요. 거기 또 강의가 있어가지고 구투기통부 연수원이 거기 있거든. 그래서 이번엔 거기 공법상 권리분석 여러분들 경매 같은 것 좀 하시죠? 그 경매에서 사법 분석은 참 많이 다루는데 공법상 분석은 별로 안 해요. 제가 며칠 전에 토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임장이라고 그러죠. 현장 보고 그런 거. 그래서 현장 가서 조사 딱 해가지고 그 땅 팔려고 하는 분에게 내고를 했어요. 그 분석한 결과 올라오면서 차에서 그 핸드폰 카톡으로다가 장문에 이만큼을 썼죠. 그래서 이 땅 몇 평, 그래서 이건 어디 용도죠. 그리고 이건 땅이 두 군데를 걸쳐 있어 용도적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치 평가. 그래서 이거는 현재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현재 파시려고 하는 그 가격으로는 너무 높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고 분석한다. 그래서 내고를 했더니 그분도 이쪽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야. 그러니까 내가 내고 보낸 거 딱 보니까 본인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 다 맞거든. 그래서 이제 가격이 협상해가지고 지금 99.9%까지는 갔습니다. 남은 건 뭐죠? 계약서 쓰러 가야 돼.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아직 아니잖아. 그래서 확정 다 했어요. 하기로. 그래가지고 가서 보는데 그때도 그걸 권리 분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공법상 권리 분석해서 이걸 과연 사면 투자 가치가 있을까? 거기다 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또는 여기 가압류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은 민법상 사법상 권리 분석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걸 취득할 때 하자가 없는지 이거는 사법에 가는 거야. 더 중요한 건 취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가지고 이걸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공법적으로 분석해야 되거든. 그게 더 중요한 거든. 근데 대한민국에서 공법적 분석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가 사법적 분석이죠. 이거 사서 소유권 등기할 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지 사가지고 여기다 개발한다면 뭘 개발할 수 있고 개발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고 이게 투자 가치가 왜 있는지 이걸 공법적으로 분석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 가는 게 바로 공법상 권리 분석에 관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4시간밖에 안 주어지기 때문에 새벽 첫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야 돼. 그래서 첫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그 4시간만 강의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이제 주택에 관한 권리 분석들, 상가에 관한 권리 분석들, 그 다음에 농지에 관한 권리 분석, 임야에 관한 권리 분석 딱 1시간에 하나씩 딱 4개만 그래가지고 하여튼 주택 같은 걸 내가 경매에서 낙찰받을 때 이걸 왜 살려고 할까? 여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이루어질까? 그런 것도 찾아 확인해가지고 그게 투자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들 분석하는 거. 상가, 여기 있는 상가를 산다면 이거다 그 안에 주차장 같은 시설이 얼마나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별 신경 안 써. 그냥 상가 사기만 하지. 근데 아니야. 주차장 같은 게 어느 정도 확보되는 건 주차장법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 다 달라져요. 이런 용도로 쓸 때는 주차장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종족을 못하면 그런 업종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어떤 업종들이 들어오면 좋을 것인지 그런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각종 따질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이걸 상가라는 걸 경매로 낙찰받는 거지. 이게 사가지고 투자 가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입지만 좋다고 산다? 바보짓입니다. 그거 아니잖아. 실제로 여기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건 상하분석. 그래서 농지 상당히 강화됐어요. 농지법이 전번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그럼 이건 농지법에 강화된 거에 따라서 농지를 매입할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과연 경작을 할 수 있는 거리인지 아니지, 그런 걸 다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임야 같은 걸 매입한다면 그 임야에다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시 까뭉개가지고 다시 산지 전용 허가 받아가지고 거기다 뭘 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다 분석해보고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걸 분석해야 되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경매 낙찰 받을 때도 그런 것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건 확인 안 해. 대부분이 뭐죠? 여기 소유권 관계 어떻게 되는지, 여기 저당권 설정된 게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압류 같은 거 들어온 게 없는지, 이런 것만 따지지 사실은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관심 있다 하더라도 분석할 능력이 없어. 뭘 공법을 알아야지 분석하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건 나중에 시험 붙고 나서 조금 더 고급화된 이루니까 그런 건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해도 충분하니까 지금은 시험 붙는 게 우선이다. 맞죠? 예. 자, 여기 특별자치도사 제주도에는 누가 있죠?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고유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도지사 밑에 시장 있잖아요. 이 시장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시장한테 있는데 제주도는 제주시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럼 제주시장이 원래 권한이 없었느냐? 옛날에 있었습니다. 뭐 할 때?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그냥 제주도라고 해서 요 도에 들어갔을 때 분리돼 나온 거예요. 도에서 떼어나온 거거든. 그럼 분리되기 전에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도 뭐 있었다? 똑같은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에 고유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로 바꾸면서 제주 특별자치도라고 바꾸면서 누구 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던 고유권한을 누가 뺏어가 버렸어? 도지사, 이 새끼가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있으나마는 헛갈비가 돼버렸고 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시장은 있으나마한 존재죠. 그럼 시장은 있긴 있잖아 지금. 그럼 걔는 뭐 할까? 제주시장 뭐 하고 있을까요? 도지사가 넘겨주는 거 그것만 지가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런 걸 무슨 사무라고 하더냐? 위임사무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건 고유사무라고 하고, 그게 아닌 위에서 행사할 권한을 밑에다 내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행사하는 거, 이걸 위임사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시장은 도지사의 위임사무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자기는 고유권한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 아셨죠? 고유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 제주도 도지사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세종특별자치시장하고 제주특별자치시장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두 사람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당연히 행사하면서 광역자치단체장과 동시에 누구 권한을 행사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나 시장이 행사할 권한들을 각각 자기들이 행사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한 행사에서 요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한다 라는 게 우리 법조문에 나와요.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인데 세종시하고 제주도에서는 누구가 없어? 구청장하고 시장은 아직 여기는 구청장이 없고 여기는 시장이 고유권한이 없죠? 그럼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해야 돼?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시장 지들이 행사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앞에 누가 들어간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앞에 왜 특시하고 특도가 왜 들어갔냐라고 물으면 원래는 고유권한을 갖는 이 기초자치장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들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법에서 그렇게 쓴다. 그럼 시, 도지사 무효 그러면 누가 모이죠? 5명이 갑니다.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 무효 그러면 여기 누구도 간다? 특시, 특도 두 사람도 여기 참석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 사람은 광역자치단체장 모임에도 참석하고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에도 참석한다. 그렇게 권한을 갖고 있다. 이해되죠?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관할구역의 장이란 개념이 나오죠. 대단히 중요해요. 관할구역의 장이란 누구누구 있다? 이 6명이야.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랬었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때 관할구역이란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하죠. 관할구역이 뭐죠?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 이걸 뭐라고 한다? 관할구역.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됩니다. 거느리고 다스리에 적당한 구역을 관할구역이라고 하죠. 그럼 뭐뭐 있답니까? 관할구역은 원래는 광역자치단체 이걸 관할구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적당한 구역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적당하다? 서울특별시 적당한 규모로 봅니다. 너무 큰 것도 아니고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럼 강서구는
좁다고 보는 겁니다. 강서구는 너무 좁아. 그래서 권리고 다스리려면 서울특별시 이 정도는 돼야 관할구로 본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하나의 관할구역,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하나의 관할구역, 세종특별자치시 하나의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하나의 관할구역. 문제는 경기도 관할구로 보지 않습니다. 왜? 너무 넓어요. 경기도는 저 연천군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어디까지? 밑에 저쪽 평택시, 안성시까지 거기가 전부 다 이게 경기도로 들어가잖아. 그죠? 그 경기도로 너무 넓으니까 관할구로 하기는 적당하지 않다. 그럼 뭘 관할구로 하자? 그걸 쪼갠 시군. 도 밑에 있는 시군들 있죠? 그걸 뭐라 본다? 각각 관할구역, 관할구로 보자. 그래서 관할구역은 몇 가지가 있다? 6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분들을 관할구의 장이라고 부른다는 것.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어디에서는 여기 국토이계 및 이구에 관한 법률, 여기서는 대부분 누구 관할했더냐? 관할구의 장들이 한다. 이런 게 참 많아요. 관할구의 장이 한다. 이렇게 많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어떤 때는 누가 하죠? 시장은 수구청장이 한다. 어떤 때는 시도사가 한다. 권한들이 법에서 주어지는 게 어떤 때는 시도사 권한, 어떤 때는 시장은 수구청장 권한, 어떤 때는 국토교통장관 권한, 어떤 때는 관할구의 장의 권한, 이런 식으로 법에서 다 권한들을 나눠놨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시도사하면 누굴 말하는지, 시장은 수구청장은 누굴 말하는지, 관할구의 장하면 누굴 말하는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거나 저녁상에다 끓여서 올려버리면 뒤집어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요 용어들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 행정청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아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럼 이거죠. 이 전부죠. 이 전부를 묶어서 우리 뭐라 부른다? 이걸 행정청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 법조문 읽다 보면 행정청인 자, 행정청이 아닌 자 이 말이 나와요. 그럼 행정청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둘을 합쳐서 행정청이란다. 그럼 행정청 속에 LH 한국토지특공사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여기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걔들은 행정청이라면 부르지 않는다. 공공기관에 들어가도 행정청이라는 개념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행정청. 이해되죠? 예,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행정조직의 장책이 되어 가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초론의 핵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 보면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요. 여기 7페이지 보시면 수도권 구분이라는 게 나오죠? 이 그림은 꼭 기억해 둬야 될 겁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권 뭐로 구분했죠? 수도권 가운데 보십시오. 수도권 가운데 뭐로 되어 있어요? 과밀 억제권이요. 저 위하고 저 밑에는 뭐로 되어 있죠? 성장 관리권이요. 동쪽은 자연 보전권이요. 수도권은 어디를 말하죠?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세 군데를 뭐라 본다? 수도권. 근데 이걸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보면 수도권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눈다? 가운데 부분은 뭐라 부른다? 가운데 과밀 억제권이요. 그 7페이지 맨 위에 그 사진 나오지 않아요? 과밀 억제권이요. 위하고 밑에는 뭐라 부른다? 성장 관리권이요. 그 다음에 동쪽은 뭐라 부른다? 자연 보전권이요. 이렇게 권역을 셋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 요거는 우리 진도 나가면서 요 용어들이 나와요. 과밀억제권역 또는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이 용어들이 법조문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면서 내가 지금 과밀억제권역에 속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이건 과밀억제권역이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과밀억제권역이고 위하고 밑에는 성장관리권역이다. 저 동쪽은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있죠? 팔당댐. 거기서 우리 수도권 2천만 명의 물을 거기서 취수합니다. 그럼 상류 쪽은 저쪽 그러니까 양평 쪽이죠. 양평 위쪽으로는 오폐수 같은 게 흐르는 물이 흐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 먹는 식수가 거기서 공급이 되는 건데. 그래서 거기는 가급적 개발하지 말라. 뭐죠? 자연 보전권역 개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웬만한 개발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오폐수 같은 거 배출하는 거. 이거는 되게 규제가 심한 지역. 뭐란다? 자연 보전권역인 동쪽이다. 그 정도는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해가지고 뭐 나오는데 행정구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법에 대한 기본 원리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 기초로는 그 정도만 정리하자. 이제 첫 번째 법, 무슨 법? 국토이계 및 용역하는 법률. 이거부터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국토이계 및 용역하는 법률은 시험 문제 몇 문제 난다 그랬죠? 12문제 뒤지게 많이 나요.
40문제 중에 요 법 하나에서만 6개 본일 중에 12개가 나니까 가장 비중이 크죠. 그럼 12개 중에 몇 개 정도는 맞춰야 된다 그랬죠? 백원지 8개라고 했어. 9개라고 그랬지. 그래서 12개 중에 몇 개는 맞아야 돼? 9개는 맞아야 돼요. 목표를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물론 8개만 맞춰도 충분해. 근데 9개를 목표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차에서, 이 공법에서 60점 맞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또 중요한 게 많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지를 다루려면 가장 중요한 법이 이 법이에요. 가장 기본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12개 중에 9개 정도로 목표로 해서 이 법은 달달달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오늘 놀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모레는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면 모레는 날아가야 된다. 그죠? 그럼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모레도 놀면 그 다음에는 그냥 포기하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하다가 자꾸 밀려버리면 뭐죠? 포기해버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자. 이런 얘기죠. 자, 먼저 핵심 체계도에서 요거는 간단하게만 정리할까요? 국토위계및 용어관한 분율은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용어정의.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용어정의 하는 걸 쭉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행정계획을 수립하자.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3가지 계획에 관한 게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여기까지만 정리해. 그리고 다음 주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계획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 뭐죠? 개발로 들어가자. 그럼 개발행위 함부로 하지 말라. 뭐 바꿔라? 허가 바꿔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는 거야. 또 여기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게 있고 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용어들이 있다. 그 내용들.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 출입할 때 함부로 주시하지 말라. 타인의 토지 출입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 또 개발행위 허가받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들이 있어. 속여가지고 서류 조작해가지고 허가 대상도 아닌 자가 허가 서류 가짜로 만들었죠? 근데 행정청은 그게 가짜 서류인 줄 모르고 뭐 내줘서 허가 내줬어요. 나중에 그게 가짜로 판명이 됐어. 허가 내준 걸 그대로 둘까? 취소시킬까? 취소해야 되겠죠? 그냥 취소할까?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볼까?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봅니다. 너는 왜 고지랄했니? 라고 하면 들어보는 절차. 그걸 뭐라 그런다? 청문 절차라는 게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국토위계및 여러분들의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죠? 용어정의. 근데 여기 있는 용어를 읽어보셔요. 처음 보는 분들은요. 전부 다 생소합니다. 여기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공법이 어려운 건 평상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하나하나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면서 내용까지 정리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벅차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못 밖에 없다?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용어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야 말귀가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벅차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 그럼 이거는 이제 기초 이론에 했던 건 우리 1, 2월 때 했던 건 이것들이야. 그럼 1, 2월 달에 했던 것들 쭉 넘어가고 이제 어떤 거 보자? 어디까지 갔어? 여기까지가 이제 1, 2월 때 했던 거고 3, 4월 달은 핵심 이론.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진짜 내용이야. 위에 거는요. 전체적인 체계 잡으면서 핵심만 정리한 거고 지금부터는 시험 문제와 관련된 진짜 내용들로 들어가자. 그래서 1, 2월 달은 40점 목표라고 그랬죠? 3, 4월 달은 몇 점? 60점은 넘어갈 수 있는 그 실력을 쌓아야 되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공부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용어정의. 그래서 용어정의는 먼저 8개 뭐부터 나온다?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 8개가 나와요. 계획과 관련된 용어가 8가지가 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국가계획. 기본서에 있는 순서는 또 바꿨어요. 기본서는요. 쓸 때 가급적이면 법주문 순서대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서를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고 여러 사람들도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서 쓸 때는 법주문 순서로 쓰는 게 맞아요. 그래 놓고 강의하는 건 교수들이 그걸 자기가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가지고 다시 순서를 바꾸거든. 그래서 저도 원래 있는 기본서하고 여기는 여러분들 현재 요약집에 있는 순서하고 보면 많이 틀릴 거야. 순서가. 왜냐하면 체계를 잡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법주문이 그냥 기본서의 순서인 줄 알았어. 근데 해보니까 아니야. 법을 만들어다 보면 그 체계에 딱 맞춰서 법주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법주문 넣다 보니까 순서가 막 뒤집혀. 그런데 실제로 정리할 때는 법주문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재편상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그게 뭐 된다? 그게 진짜 체계야.
법주문 순서 그대로 써놓으면 뭐죠? 법주문 해설서라고 부르지 그걸 기분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서는 법주문과 다르게 순서를 새로 잡아서 체계를 잡는 거. 그래서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정에도 순서가 다 바꿨어.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있더냐? 용어정에서는 계획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위에 뭐가 있다? 국가계획이 제일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어요. 계획도 뭐가 있다? 위계 질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계획이 아니고 위에 있는 계획이 있고 밑에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죠? 만약에 계획과 계획 두 가지가 여기에 수립이 됐는데 서로 둘이 부딪혀. 내용이 서로 달라. 그럼 어떤 계획을 따를 거야? 상위 계획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둘이 부딪히면 어떤 게 우선하느냐? 이게 있어야지 되지. 그거 없으면 서로 부딪히는 계획 만들어 놓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계획도 뭐가 있다? 위계 질서가 있다. 그래서 최상위 계획을 뭐라 부른다? 여기서는 국가 계획이라고 한다 말이죠. 왜 최상위 계획일까? 바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기 때문에 최상위 계획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수립해요? 중앙행정기관. 아까 금방 나왔었잖아. 중앙행정기관이란 어디를 말한다? 바로 장관들, 중앙행정의 장관이라 그러죠? 바로 어디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이런 데를 다 중앙행정기관을 하고 거기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는 게 바로 국가계획이야. 아까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국가라고 한댔잖아. 그죠?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국가라고 한다. 좀 전에 행정조직의 장책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행정조직의 장을 체계를 알아야 말귀를 알아들 수 있는 거야. 왜 국가계획이라고 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계획이 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면 다 국가계획일까?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 그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로 결정할 사항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거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내용이 어디 들어있다? 중앙행정원이 수립한 내용 속에 이런 게 들어있다면 그것도 뭐라 본다? 국가계획을 하자. 예를 들었죠. 뭐라 써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슨 계획을 수립합니까? 국가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원래 산업단지 조성은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을 해요. 그럼 중앙행정위원회 장인 산업통상부에서 뭐 한답니까? 요거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답니다. 근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그걸 용도지역상 뭐라 해야 될까? 공장 짓는 지역이니까 우리 용도지역에서 뭐 배웠어요? 공업지역 이런 거 배웠죠? 그럼 용도지역은 뭐라 해야 된다?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겠죠. 또 그 안에다가 도로 같은 거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산업단지 안에 차량이 다니려면 도로 만들어야 되죠? 도로를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바로 그걸 기반시설 같은 건 그런 걸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거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거. 그럼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거,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거 이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 일단 이런 계획을 뭐라 부른다? 국가계획을 하자. 저게 국가계획이야.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다?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란 어디서 수립한다 그랬죠? 하나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수립하는 겁니까? 옆에 부천시, 인천시 같이 최소한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할구역. 아까 하나하나가 다 관할구역이야. 둘 이상의 관할에 걸쳐서 지금 당장 하겠다. 장차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 장차 이런 세 군데 관할에 걸쳐서 이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상 이걸 계획으로 수립하는 걸 이걸 무슨 계획을 한다? 이걸 광역도시계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란 이런 걸 수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지정한다? 어디에 걸쳐서 이런 광역도시를 수립할 건지 그 광역도시를 수립할 권역을 지정하는데 그 권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구역이 어딘지 이걸 이렇게 먼저 정해야 되죠? 그걸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걸 먼저 하고 그 안에서 이런 장치했으면 좋겠다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이 광역도시계획이란 바로 그 광역계획권의 장치했으면 좋겠다를 뭐라고 표현한다?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란 이 광역계획권의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개념 정리. 자, 근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서로 인접한 붙어있는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최소한
이 서로 붙어있는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이렇게 둘 이상이니까 뭐 세 군데도 관계없고 네 군데도 관계없어. 어쨌든 이렇게 수립해야 광역도시가 되죠. 그런데 그 밑에 무슨 계획이 있다?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원칙적으로 밑에 있는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에서 수립합니다. 물론 원칙이라 했으니까 뭐도 있다? 예외도 있어요. 인접한 관할도 포함시켜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자기 관할에서 수립합니다. 반면에 광역도시 계획은 반드시 인접한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할에 걸칠 때만 그건 광역도시이지 하나의 관할구역 내에서는 광역도시라는 게 수립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에서 수립합니다. 그럼 관할구역이라는 건 아까 어디라 그랬죠?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이걸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광역시에도 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광역시에 있는 군 어디? 강화군, 옹진군 이거는 관할구역일까 아닐까? 강화군, 옹진군은 관할구역일까 아닐까? 아까 강화군, 옹진군은 어디에 속해 있죠? 인천광역시잖아. 그럼 어디가 관할구역? 인천광역시가 관할구역이지. 그 속에 들어있는 강화군, 옹진군은 이건 관할구역의 일부 계됨이지. 그 시군, 그 군들을 강화군, 옹진군을 관할구역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반면에 경기도는 관할구역이 아니다.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 도는 너무 크다 그랬잖아. 그럼 어디는 연천군은 관할구역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연천군은 관할구역으로 보죠. 왜? 시군이 관할구역이니까. 반면에 여기 인천은 광역시 자체가 관할구역이지 그 속에 들어있는 강화군수, 옹진군수는 관할구역 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누구하고 같이 만나면 강화군수하고요 연천군수하고 둘이 같이 앉잖아. 그러면 연천군수가 강화군수 보기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내려다봅니다. 야, 같은 군수라고 나랑 맘먹지 마 그럽니다. 나는 뭐지만 관할구역의 장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너는 관할구역의 장이 아니잖아. 그래서 강화군수가 더 깨갱 한 단계 더 밑에 있다는 거. 위에 있는 게 누구다? 연천군수가 더 권한이 강화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연천군수는 고유 권한을 갖고 있죠. 관할구역의 장으로서. 근데 누구는 없단다? 근데 이거 강화군수, 옹진군수는 관할구역의 장으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 군수는 군수인데 관할구역의 장으로는 안 들어간다. 그럼 강화군에서는 누가 관할구역의 장이죠? 요거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이 관할구역의 장이지. 그 군수를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광역시군은 관할구역의 장에서 제외된다.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은 우리 책에 보니까 뭐라 돼 있죠? 도시군 계획이란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괄열구, 광역시군은 제외라고 돼 있어. 이 관할구역에 대해요. 관할구역에 대해요. 그런데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공간구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뭐로 나눠진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분된다. 이게 핵심이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두 개로 분된다. 핵심이야. 중요한 겁니다. 그래놓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이 도시군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 하는 거죠? 바로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밑에 있는 요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게.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라는 희망사항. 이게 무슨 계획이다? 그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장차 자기 관할구역에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 그건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결국 기본적인 공간주라는 건 굵직굵직하게 나눠요. 서울을 갖다가 서부, 동부권,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서부권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 놓고 그게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 지금 당장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장차 이렇게 하겠다. 그저께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특별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 그거 발표했어요. 그 청사진을.
근데 2040년이니까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한다는 얘기야. 그 기본계획 구상이 나왔는데 거기다 뭐 한답니까? 예, 뭐 층수 제한을 갖다 없애겠다. 뭐 이런 발표가 나와서 앞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건축물 질 때, 주택 같은 거 질 때 층수 제한, 현재로서는 35층까지만 제한받거든. 이런 제한을 뭐겠다? 없애겠다는 걸 장차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어디 들어있습니까? 서울특별시 도시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도시 군 기본계획 이렇게 썼는데 서울특별시 군자가 빠져있어요. 서울특별시 도시 기본계획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죠? 이 군자는요. 원래 군에서만 수립하는 건 군계획이라고 그러고 도시자를 빼버려. 그리고 나머지들 아까 관악역 중에 뭐뭐 있었죠?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6군데 있잖아. 그중에 5군데 특광, 특시, 특도, 시 요까지는요. 뭐로 쓴다? 군자를 빼버리고 써.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쓴다? 도시계획,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군자를 빼버려요. 5군데 지역은. 그리고 군지역은 무슨 자를 뺀다? 도시자를 빼버려. 그럼 뭐만 뭐? 군계획. 군계획은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그래서 군에서는 도시자를 빼버리고 군자 멈추고 나머지 특광, 특시, 특도시 5군데에서는 군자를 빼버리고 무슨 자만 쓴다? 도시자만 쓰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할 때는 내가 배울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배웠는데 왜 신문에 나온가 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군자가 빠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빼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법조문에서는 이게 특별시인지 군인지 구분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도시군, 도시군 이렇게 쓰지만 실질적으로 그 해당 지역의 각각 관악구에 가서는 5군데인 특광, 특시, 특도, 시에서는 군자를 빼버리고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군에 대해서는 도시자를 빼고 군자들만 쓴다. 이해되죠? 그렇게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는 해당 지역에 관계없이 그냥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어디 특정 지역을 안 내다 보니까 그냥 도시군, 도시군, 도시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 아셨죠?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그 밑에도 그냥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 한단다? 기본적인 공간구조 굵직굵직하게 여기는 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했으면 좋겠다. 장기 발전 방향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종합계획이다. 뭐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 하나만 만드는 계획이 아니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도 한다?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주소하고 이런 기반시설만이 아니고 또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하고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으로서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수립하죠? 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먼저 뭐가 수립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해 놓고 서울특별시 2040년까지 이렇게 만들겠다. 계획이 나왔죠? 그랬으면 그걸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다. 그건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그럼 시험 붙으려고 뭐 하셨죠? 학원에 오셨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구체적인 거죠.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나왔으니까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렇게 하려면 용도적을 뭐라 하고 기반시설은 뭘 설치하고 등등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실천계획. 이게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등대야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배입니다. 등대가 불빛을 비춰주죠? 그 따라서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기본계획.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만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보전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보전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을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토지용 등에 관한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건 아무거나 수립하지 않고 몇 가지만 수립한다? 5가지만 도시군 관리를 수립한다. 여기셔야 돼요. 이 5가지 뭐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어디다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1번하고 2번을 합쳐서 여기다는 표시한 거야. 1, 2번 합쳐서. 왜죠? 1번 뭐라 돼 있어? 책에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2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화구역, 시가와주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기재체수구역, 과열구 이하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란다. 이렇게 돼 있죠? 용도구역에 뭐 하는 거?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것과 또 하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뭘 정리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하고 그 2번을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 2번을 묶어서 표시한 거야. 그래서 1번과 2번을 묶으면 무슨 단어가 나온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어디다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뭘 한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한다. 그렇게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거, 정비사업에 관한 거. 우리 책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버렸죠? 법주문에 그렇게 돼 있어.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게 정비사업에 관한 게 둘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5가지는 다 뭐로 수립한다? 도시공활로 수립해야 되는 내용들. 그래서 도시공활로 수립하는 건 아무거나 수립하는 게 아니라 요 5가지만 도시공활로 수립한다.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뭐라 부른다? 용기도 정지.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이게 5가지는 도시공활을 수립하는 내용이라는 것. 요것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 이게 2가지가 있어요. 어디 나오죠? 아까 여기 우리 책에 보면 이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5번에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뭐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도 무슨 계획의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거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계획에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뭐 있어? 지구 단위 계획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이건 다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과 관련된 계획으로서는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고 시험 문제가 요게 났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개념 정리가 났었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 6번에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뭔답니까? 토지용을 합리하고 그 기능을 진지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다. 요게 나 있잖아. 요게 최근에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어떻게 났죠? 요거 박스 처리했어. 요거 박스 처리해놓고 이거와 관련된 계획을 고르시오. 그리고 정답 지구 단위 계획. 이걸 찾으랍니다. 그런 시험 문제가 났었습니다. 용어정이었었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란 무슨 계획이다 그랬죠? 말 그대로 번역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 뭐야? 특정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게 특정 지구. 어디죠? 바로 옆에 마곡지구. 마곡지구. 저 판교지구. 또 요새 한참 떠들고 있는 대장동 지구. 이런 데 있잖아. 그게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하는 데를 뭐라 부른다? 무슨 지구, 무슨 지구. 그 지구예요. 그 특정 지구만 뭐한다?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거기만 수립하는 계. 그걸 뭐란다?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마곡지구에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지구 단위가 수립됐던 겁니다.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자. 왜 수립하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도만 수립합니다. 그럼 어디야? 이거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어디죠? 자기 관하구역. 이거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자기 관역을 말한다. 그럼 여기는 어디죠?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관역이죠. 그럼 서울특별시 전체 수립합니까? 그 일부입니까? 마곡지구는 서울특별시 전부가 아니죠? 그 일부만 수립합니다. 왜 그러죠? 전부는 절대로 안 돼. 전부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는 지구 단위 계획은 주로 개발되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들입니다. 그럼 마곡지구 개발하잖아. 그럼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니까 거기서 무슨 계획 수립돼? 지구 단위를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하려면 그 개발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까? 나가줘야 됩니까? 나가야 까먹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전체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면 서울특별시 시민들 전부가 뭐야 돼? 잠깐 나가 계셔야죠. 어디 나가야 돼? 예, 경기도로 가거나 강원도로 가거나 충청도로 가거나 아니면 저 동해바다로 가거나 하여튼 나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개발하잖아. 몇 명이 나가라고? 1000만 명. 무슨 1000몇 명의 애 이름이냐? 무슨 전쟁이 일어났냐? 사람들 다 피난하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서울특별시 전체를 개발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만 수립한다? 도시군계 수립 대상지의 일부. 마곡지구 이런 식으로 일부만 되지 서울특별시 전체가 해당할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그냥 애우고 자시고 할 것도 아니에요. 뭐 토지용을 합리하고 기능을 진지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걸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그 다음 마지막 단어 무슨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라고 돼 있잖아. 바로 지구 단위 계획도 무슨 계획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일종이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2가지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서 수립하고 지구 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 일종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게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를 수립하는 계획은 이 2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걸 뭐하기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해서 수립한 것 그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다. 자 마지막 요거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중요한 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아니다. 아니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건 이 2가지밖에 없어. 성장 관리계획은
부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첫째 조심하시고, 이거는 어디에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그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이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주로 시골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볼 테니까 이 정도만 있다라고만 기억하죠. 이게 뭐와 관련된 거?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8가지가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 용어 정의를 뭐로 나누자? 전 국토를 나누자. 뭐로 나누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눈다. 그럼 각각 지역, 지구, 구역의 요 개념이 뭔지,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셨죠? 쉬었다 가시죠.